150조 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AI와 반도체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금액입니다. 이걸 만원짜리 지폐로 한 장씩 쌓으면 높이가 1500km 서울에서 오키나와를 지나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느냐보다 먼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600년 전에 예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전기도 없던 시대에 이것과 거의 똑같은 구조의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노비 출신 기술자를 정산품 고위직에 앉혔습니다. 국가 관료의 1%를 연구만 하는 직책으로 돌렸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외치는 신하들을 17년 동안 눌렀습니다. 자기 눈이 멀어가는 와중에도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가 죽은 뒤 115년이 지나서도 매일 아침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조선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가 만약 지금 이 시대로 건너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장영실한테는 어떤 직함을 줬을까요? 지편전학자 20명은 네이버 AI 연구소로 출근했을까요? 이건 재미있는 상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종이 600년 전에 실제로 내린 결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2026년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답해야 할 질문의 실마리가 이미 전부 들어있습니다. 국가가 기술에 올인할 때 리더에게 진짜 필요한 건 150조 원일까요? 아니면 돈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것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종이 직접 그 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이 질문이 한동안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영상 보시다가 이건 지금 우리 얘기 아닌가?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타이밍에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600년 전 왕의 결정이 2026년에도 유효한 그 순간을 여러분 중 몇 명이 같이 포착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이 시리즈 다음 편이 알아서 피드에 뜹니다. 그럼 141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1418년 음력 8월 이 넓은 전각 안에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습니다. 마루 위에 깔린 돗자리에서는 집 냄새가 올라오고 처마 밑으로 늦어른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한가운데 21살의 청년이 왕좌에 오릅니다. 21살, 지금이라면 대학교 3학년입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나이에 이 사람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쥐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양녕대군은 세자였다가 폐위됐습니다. 둘째 효령대군도 건너뛰었습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직접 셋째를 골랐습니다.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이 장면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복 형제를 죽였고 2차 왕자의 난에서 친형을 몰아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외척을 잘라냈고 공신을 숙청했고 아내 원경왕후의 친정인 민씨 집안을 멸문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피를 이 사람이 거의 혼자 뒤집어 쓴 겁니다. 태종이 한 일을 지금 기업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창업주가 물러나면서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잠재적 경쟁자를 전부 정리해둔 것.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지는 피바람을 선대가 다 감당하고 후계자에게는 깨끗한 경영권만 넘겨주는 구조. 태종이 세종에게 해준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충녕대군에 대해 천성이 총민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매사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평했습니다. 핵심은 학문을 좋아한다는 대목입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됐고 세종이 즉위한 1418년은 건국 26년째.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입니다. 칼로 세운 나라를 이제 머리로 경영할 사람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태종은 양위한 뒤에도 4년간 군사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1422년에 죽을 때까지 세종의 뒤에서 방패 노릇을 했습니다. 외척이 바로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고 세종이 원하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줬습니다. 21살의 세종은 이렇게 아버지가 피로 닦아놓은 깨끗한 도화지 위에 서게 됩니다. 이 도화지에 세종이 가장 먼저 그린 것, 그게 바로 지편전입니다. 1420년 즉위 2년째 세종은 지편전이라는 기관을 재편합니다. 지편전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고려 때부터 있었고 조선 초에도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세종이 한 건 간판을 다시 건 게 아닙니다. 이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세종 이전의 지편전은 왕의 자문에 응하는 소극적 기관이었습니다. 왕이 물으면 답하고 부르면 오는 정도. 세종은 거기에 젊고 유능한 학자를 직접 선발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 최대 32명까지 갔다가 세종 17년에 20명으로 정비됩니다. 20명. 이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 인력이 수만 명인 시대에
고작 20명이라고요? 여기서 맥락을 깔아야 합니다. 조선 전체 관료 수가 약 2,000명 안팎이었습니다. 2,000명 중 20명을 다른 행정 업무를 일절시키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게 한 겁니다. 비율로 치면 전체 관료의 1%. 이걸 지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약 115만 명입니다. 1%면 1만 1,500명. 정부가 10,000명이 넘는 공무원한테 당신들은 민원 처리도 하지 마세요. 보고서도 쓰지 마세요. 오직 연구만 하세요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종은 그걸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사가독서제. 이름을 풀어보면 휴가를 내려 책을 읽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현전학자 중 특히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관청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책만 읽으라고 합니다.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필요한 서적은 국가 경비로 지원합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충분히 연구가 무르익을 때까지 쉬어도 됐습니다. 600년 전에 국비 R&D 안식 년 제도를 만든 겁니다. 구글이 엔지니어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자유 프로젝트에 쓰라고 허용하는 이른바 20% 룰. 그 원조가 세종의 사가독서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은 근무 시간의 일부를 내주는 거고 세종은 아예 전부를 내줬으니 오히려 더 과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배출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정인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쓴 학자, 신숙주, 일본어, 여진어, 몽골어를 구사한 외교관이자 언어학자, 성삼문,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핵심 인물, 박팽년, 이계, 하위지, 강희안, 조선 전기의 학문, 정치, 예술을 이끈 핵심 인물 대부분이 집현전 출신입니다. 세종은 150조 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한글이 나왔고, 역법이 나왔고, 의학서가 나왔고, 농업기술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돈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한 것, 이게 세종 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600년 전 세종이 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보는 직책이 하나 생깁니다.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 대통령 바로 옆에 AI 전담 수석을 둔 건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면 한 번 더 놀랍니다. 하정우 1977년생, 서울대 공대 출신, 네이버에서 AI 연구를 이끌었던 개발자입니다. 관료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기업에서 코드를 짜고 논문을 쓰던 엔지니어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이런 전례가 없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종이 장영실을 정삼품에 앉히려 했을 때 이조판서 허조가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천인의 아들을 벼슬에 앉힌 전례가 없습니다. 600년이 흘렀는데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적이 없었다는 관성. 하정우 수석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LG전자에서 AI 사업을 이끌었던 배경훈이 앉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한성숙이 들어갔습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한양대 교수 출신 하준경.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자리의 기업인 개발자, 학자가 줄줄이 배치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을 한 줄로 쥐어짜면 이렇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잡는 나라가 다음 30년을 먹는다.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100조 원 규모로 설계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150조의 구조가 흥미로운데요. 정부 보증 채권으로 75조, 민간 자금으로 75조, 반반입니다. 정부가 혼자 돈을 쏟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을 서서 민간의 돈까지 끌어들이는 구조예요. 투자 방식도 나뉘어 있습니다. 직접 지분 투자 15조, 간접 지분 투자 35조, 인프라 투융자 50조, 초저리 대출 지원 50조, 이 중 AI 인프라에만 30조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반도체 설계 지원,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150조 원이면 조선 왕조 500년의 세입을 다 합쳐도 비교가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세종에게는 150조가 없었습니다. 클라우드도, 데이터 센터도, 반도체 팹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딱 세 가지. 사람을 보는 눈, 팀을 짜는 능력, 그리고 반대를 견디는 인내. 그가 그 세 가지로 뭘 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21년 세종 즉위 3년째
봄, 세종은 한 가지 파격적인 명을 내립니다. 동래현에 소속된 관노 한 명을 중국에 보내라. 천문기기의 구조와 원리를 배워서 돌아오게 하라. 그 관노의 이름이 장영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관노가 뭐냐면 국가 소유의 노비입니다. 조선에서 노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매매가 가능했고 상속 대상이었고 도망치면 추적해서 잡아왔습니다. 그 재산 목록에 올라있던 사람을 왕이 직접 지목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해외 기술 시찰단에 포함시킨 겁니다. 장영실은 천문관 관리인 윤사웅, 최천구와 함께 명나라로 향합니다. 1년을 머물며 천문기기의 설계와 작동 원리를 익혔습니다. 1422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장영실에게 세종이 한 일, 면천,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상의원 별자에 임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당시 반응을 보면 바로 체감이 됩니다. 이조판서 허조가 나섰습니다. 장영실은 동래현 관노의 아들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자를 조정의 벼슬에 앉힌 적이 없습니다. 병조판서 조말생도 거들었습니다. 신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허조와 조말생이 문제 삼은 건 장영실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이해 제기도 없었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장영실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반대는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된 건 오직 하나, 전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세종의 대답은 실록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장영실의 재주를 시험해본 즉 가히 쓸만하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세종의 인사 철학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출신을 보지 않겠다. 재주를 보겠다. 시험해보니 쓸만하다. 쓰겠다. 여러분이 만약 세종의 자리에 있다면 어떠셨을까요? 조정 대신 전체가 반대하고 전례가 없다는 상소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노비 출신 기술자 하나를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용기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결과를 낸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33년 장영실은 호군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1434년 장영실은 대호군을 거쳐 정삼품 상호군에까지 오릅니다. 정삼품이 어느 정도 직급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입니다. 국장도 아니고 차관이에요. 노비 출신이 차관급까지 올라간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이런 사례는 장영실이 유일합니다. 세종이 장영실에게서 본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노비도 이 정도를 해낸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신분이 능력을 결정한다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증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세종에게는 가능성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교정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장영실을 조선 최고의 과학자, 위대한 발명가로 알고 계실 겁니다. 교과서에도 대체로 그렇게 나오고 위인전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은 과학사 학자들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장영실은 과학자라기보다 뛰어난 기술자, 즉 설계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제작의 천재에 가깝습니다. 천문기구의 원리를 연구하고 설계를 주도한 건 이순지, 김담 같은 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구의 제작을 총괄한 건 이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천. 이 이름은 많이 낯설 겁니다. 장영실은 만원 지폐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이름인데 이천은 한국사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역할을 보면 이천이야말로 세종시대 과학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혼천의 앙부일구 같은 천문 관측기구부터 화약 무기, 심지어 악기까지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기구의 제작 총책임자가 이천입니다. 장영실은 이천의 지휘 아래에서 실물 제작을 담당한 핵심 기술자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천이 머리였고 이순지와 김담이 이론을 제공했고 장영실이 손이었습니다. 정인지가 기록을 맡았고 세종이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세종은 천재 한 명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설계하는 사람, 이론을 세우는 사람, 만드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각자 가장 잘하는 영역에 배치하고 팀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 구조가 다르게 보입니다. 청와대의 전략을 설계하는 AI 수석 하정우가 있습니다. 기술 정책을 집행하는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산업통상부, 벤처 생태계를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설계, 이론, 제작, 실행의 분리, 600년 전 세종의 팀 구성과 2026년 정부의 AI 조직도 역할 분담의 원리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기술이 달라져도 국가 단위의 기술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결국 같은 구조로 수렴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종의 팀이 만들어낸 결과물 중 하나만 골라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국이 1441년 세종 23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쇳덩어리를 원통형으로 깎아서 땅에 세우고
비가 오면 그 안에 빗물이 고이게 합니다. 고인 물의 깊이를 재면 강우량이 됩니다. 원리 자체는 단순해 보여요. 그런데 유럽에서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가 나온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1639년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가 만들었습니다. 치구기보다 198년 뒤입니다. 198년. 이 시간의 무게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치구기가 만들어진 1441년에 유럽에서는 아직 콜럼버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게 1492년이니까 치구기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51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유럽이 아직 비의 양을 재는 방법조차 모르던 시기에 조선은 전국 단위로 강우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기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치구기의 의미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종은 치구기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닙니다. 전국 각 도와 군현에 표준화된 규격으로 보급했습니다. 크기가 같고 측정 방식이 같은 기구를 전국에 깔고 각 지역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중앙으로 보고하게 한 겁니다. 이건 발명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전국 단위 기상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개별 기기 하나를 잘 만든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깐 겁니다. 왜 이걸 했을까요? 조선은 농업국가입니다. 비가 언제 얼마나 오느냐가 그해 농사의 성패를 그러니까 백성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강우량을 알면 어느 지역에 가뭄이 올지, 어디에 구호미를 보내야 할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200년 앞선 건 쇳덩어리 원통이 아닙니다. 측정하겠다는 의지가 200년 앞선 겁니다. 데이터로 통치하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시대를 앞지른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AI 인프라에 3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을 때 그 핵심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이었습니다. AI 모델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작동할 수 있는 토대 자체를 까는 것. 치구기 전국 보급과 AI 데이터 센터 전국 구축. 600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발상이 반복됩니다. 도구가 달라졌을 뿐 논리는 같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면 미래가 보인다. 집현전이라는 조직, 사가독서제라는 연수 제도, 장영실이라는 파격 인사, 치국이라는 데이터 인프라. 여기까지만 보면 세종의 시스템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선 세종 자신의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고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신하들이 전하, 고기를 줄이시옵소서라고 간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문서를 보고 학자들과 토론하고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몸에 쌓였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질환 목록은 길고 무겁습니다. 소갈증, 현대의학으로는 당뇨병, 안질, 눈이 어두워 문서를 오래 볼 수 없다는 기록이 수십 차례 반복됩니다. 종기, 피부병, 요통, 말년에 가까울수록 기록은 더 잦아집니다.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었다. 눈이 어두워 신하를 알아보기 어렵다. 현대의학으로 추정하면 당뇨병성 망막증,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눈 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세종의 말년 시력은 거의 실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2년간 쉬지 않고 나라를 돌린 사람, 그 사람의 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직접 읽을 수 없고 신하의 얼굴도 흐릿하게만 보이는 왕, 기술과 학문으로 나라를 바꾸겠다던 왕이 자기 눈앞의 것조차 볼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눈 치료를 위해 온천에 자주 다녔습니다. 온천 행차에는 어가, 왕이 타는 가마가 필요합니다. 1442년 장영실이 감독하여 제작된 세종의 어가가 행차 도중 부서집니다. 왕이 탄 가마가 부서졌다. 이건 단순한 품질 불량 사고가 아닙니다. 왕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갈 뻔한, 말하자면 대통령 전용차에 바퀴가 빠진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국가 안보 사안이에요. 장영실은 즉각 의금부에 끌려갑니다. 죄명은 불경, 왕의 몸에 위해를 가할 뻔한 죄, 그리고 파면. 이 한 줄 뒤로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파면 이후의 삶에 대해 실록은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부서졌다고 정산품 관리, 차관급 인사를 파면한다. 20년 가까이 국가과학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사람을 사고 한 번으로 자른다. 이게 정말 가마 때문이었을까요? 학계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영실이 주도한 독자적 천문 관측 체계가 명나라를 자극했다는 설입니다. 조선이 중국과 다른 독자적 역법과 천문 시스템을 갖추면 이건 중국 중심 천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대 조선은 중국의 천문 체계를 참고하되 한양의 위도에 맞춘 독자적인 관측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가마 사건을 빌미로 장영실을 의도적으로 퇴장시켰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장영실의 신분을 문제 삼아온 조정 내 반대 세력의
정부의 정치적 공세가 20년 가까이 누적된 끝에 마침내 터진 것이라는 설입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신분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불만이 한 번도 완전히 해소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마 사건은 그 불만이 터져나올 구실을 제공한 겁니다. 어느 쪽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키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술 리더십이 가진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파격적으로 등용한 인재일수록 그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도 파격적으로 커집니다. 결과가 좋을 때는 반대파도 잠잠하지만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빌미가 생기면 20년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도 같은 구조적 위험 위에 서 있습니다. 기업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에 앉아 있고 150조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성과가 지연되거나 사고가 한 번 터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출신한테 맡기면 안 됐다. 전례 없는 일을 벌여서 이 꼴이다.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격 인사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건 결국 결과뿐이라는 냉정한 현실. 장영실의 최후가 그걸 증명합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뒤 조선의 과학은 끝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장영실이 파면된 건 1442년, 세종이 죽은 건 1450년. 세종 이후 조선은 문종의 짧은 재위, 단종의 비극,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세조의 강압 정치, 연산군의 폭정으로 이어집니다. 연산군 11년, 1505년, 경복궁에 있던 간이대가 철거됩니다. 세종이 1432년에 세운 천문 관측의 핵심 시설입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 유흥시설을 짓기 위해 간이대를 부숴버립니다. 보루각도 다른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종시대 과학유산의 상징적 공간이 쾌락을 위해 허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세종의 유산은 다 사라졌구나 싶습니다. 중종 14년, 1519년, 장영실이 사라진 지 77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조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세종 시절에는 박연과 장영실 같은 인재가 있어 천문의 도수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구가 틀린 것조차 알지 못한다. 77년 전에 사라진 사람의 이름을 조정이 아직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기록에서는 지워졌지만 조선의 기술적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명종 4년 1549년 장영실이 종로 해정교 앞과 종묘 앞 거리에 설치했던 앙부일구 해의 그림자로 시간과 절기를 알려주는 해시계입니다. 세종 16년 1434년에 설치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115년이 지났습니다. 115년이면 사람 수명의 2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왕이 7번 바뀌었습니다. 반정이 2번 일어났고 폭군이 1번 나왔고 대규모 사화가 4번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종로 해정교 앞의 해시계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림자를 들이우며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기적인 직후를 받으며 공공시계로서 여전히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해정교, 지금의 서울 종로일가 일대입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서 내려 광화문 방향으로 5분만 걸으면 되는 그 거리. 600년 전 조선의 백성들이 장을 보러 가다가 고개를 들어 시간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자리. 지금도 여러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장영실이 만든 시계가 115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사라졌습니다. 세종도 죽었습니다.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됐습니다. 간이대는 연산군이 부쉈습니다.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조직은 해체됐습니다. 건물은 헐렸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시계는 살아남았을까요? 세종이 앙부일구를 만들 때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궁궐 안에만 두지 않고 백성이 오가는 거리에 설치한 겁니다. 해정교 앞, 종묘 앞,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이건 왕실의 소유물이 아니라 백성의 시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정치가 뒤집어져도 백성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절기를 알아야 하고 시장에 가려면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필요가 있는 한 아무도 이 시계를 치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세종은 기술을 왕실의 권위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일상에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교체되어도 일상은 계속되니까 기술도 계속된 겁니다. AI 시대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바뀌면 뒤집힐 수 있는 정책 프로젝트와 정부가 바뀌어도 멈출 수 없는 인프라의 차이. 치구기가 전국에 보급된 건 특정 왕의 취향이 아니라 농업 국가의 생존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국에 깔리면 그건 특정 정권의 업적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인프라가 됩니다. 정권의 유산으로 남으면 다음 정권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인프라로 남으면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세종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가가 기술에 올인할 때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일까요? 150조 원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전기세만 수백억이 들고 반도체 팹 하나 짓는데 수십조가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종에게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천문기기에 들어간 금속, 장인들의 품삯, 집현전 학자 20명의 급여, 장영실의 중국 파견 경비, 치국이 전국 보급 비용. 당시 조선의 산림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가진 것 중 돈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을 알아보는 눈. 노비 신분의 기술자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조정 전체가 반대해도 20년간 핵심 자리에 둔 것. 그리고 장영실 한 명이 아니라 이천, 이순지, 김담, 정인지까지 각 분야 최고의 인재를 동시에 운용한 것. 둘째,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 천재 한 명에 기대지 않고 설계이론 제작 기록을 분리해서 팀으로 결과를 내는 구조를 만든 것. 그래서 장영실이라는 핵심 부품이 빠져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것. 셋째, 권위가 아니라 근거로 반대를 넘기는 지혜. 왕이니까 따르라가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했으니 따르는 것이 옳다는 구조를 만든 것. 훈민정음 반대 상소에 대해서도 최만리를 힘으로 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인지에게 헤레본이라는 학술적 정당성을 만들게 한 것. 이 세 가지는 150조 원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는 150조 원이 있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있고 배경훈 장관이 있고 국민성장펀드가 있습니다.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이라는 목표가 있고 한국형 엔비디아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구조는 갖춰져 있습니다. 세종에게도 장영실이 있었고 이천이 있었고 집현전이 있었고 사가독서제가 있었습니다. 치국이라는 데이터 인프라가 있었고 앙부일구라는 공공기술이 있었습니다. 구조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시스템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1418년에 즉위해서 1450년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반대 상소가 수십 건 올라왔고 핵심 인재가 파면되는 사고도 있었고 왕 자신의 눈이 멀어가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세종이 죽은 뒤 115년 넘게 작동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아직 1년입니다. 150조 원이라는 돈은 있지만 32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없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32년간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히지 않을 인프라를 깔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세종이 위대한 건 치국이를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경루를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한글을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자기가 만든 인재가 사라진 뒤에도, 자기가 세운 기관이 해체된 뒤에도 멈추지 않을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빠져도 돌아가는 구조, 정권이 바뀌어도 작동하는 인프라, 왕이 아닌 백성의 일상에 뿌리내린 기술. 만약 세종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건너와서 AI 정책을 만든다면 150조 원의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아마 이 한마디를 먼저 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내가 떠난 뒤에도 돌아가는가? 그리고 이건 세종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600년 뒤 누군가가 2026년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 시대로 기록될까요? 치국이처럼 100년 넘게 작동하는 무언가를 남긴 시대일까요? 아니면 어가마처럼 한순간에 부서져버린 시대일까요? 그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